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미국은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충분히 여러 가지를 느끼고 분석할 만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겪은 그런 일들에서 약간의 변화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총격 사건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특히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라고 한인 유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 그 주변까지도 지금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주죠. 아마 가장 싫어하는 주에 속할 텐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헬기를 타고 여러 군데 산불 지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지금 주지사 당선자도 전부 민주당인데 이 두 사람이 조금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잘못해서 산불이 일어났지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연방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지만 아주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대통령을 나가서 대통령으로 충분하게 예우하면서 맞았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거기에 관한 새로운 지금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자말 카쇼기라는 사우디 국적이고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며 본인의 정책을 비판했었던 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다. 살해 지시를 한 사람이다 하는 게 미국 CIA의 결론이고 그 결론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CIA 관계자도 만나겠다고 하고요. 한인들께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는 뉴욕타임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트럼프 대통령 이 세 사람 내지는 세 조직 기구와 연관이 된 북한의 새로운 새로운 핵은 아니고요. 새로운 무기 테스트도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했었던 것이 한국의 많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에서 뉴욕타임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굉장히 부당하게 비난을 했던 저는 한국 미디어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뉴욕타임스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상당히 감정적이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그 방패막이를 딱 앞에 들고 나와서 보도하고 어떤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잠시 뒤에 이제 그 부분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보호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결코.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더 가능하게 좋은 이름을 얻어갈 것인가. 그러려면은 중간에 좀 듣기 싫은 소리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의 전문가가 끄집어내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야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말꼬리 잡은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이 글을 어떤 매체에 쓴 것을 보면 그분이 쓰신 글이라든가 그분이 속한 단체를 보면은 상당 부분은 이해 집단처럼도 느껴지고 아무튼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럽거나 아니면 한정된 분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가지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고 좋아하기보다는 조금 거북한 게 조금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전통 유서가 깊은 이 매체들이 일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숭배하는 저널리스트나 미디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에도 입각하지 않는 가짜 뉴스를 막 전하고
원하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보도하지 않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오랜 100년 이상 전통을 갖고 있고 아무리 누군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것입니다. 아무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퓰리처상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 자존심도 있고 그런 매체에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짜 뉴스는 아니고 또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니까 미국 선거부터 정리를 하죠. 이번에 미국의 그 중간 선거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다인종, 한인을 포함해서요. 이민, 또 그 공화당의 인종차별 아니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공손함이라든가 문명정신이라든가 이런 그 매너 같은 것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거든요. 또 그 소수인종을 향해서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였고 또 하나는 제가 재밌게 봤었던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힘이 약해지더라 하는 것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크게 전국적으로 연방 그 상원은 2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원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켰고 또 자리도 추가를 했어요. 이제 아직까지 2군데 의석이 남아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47석 한 석을 잃었습니다. 노스다코타 여성 그 의원이죠. 그 의원이 브렛 캐버나 노스다코타니까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예요. 힐러리 클린턴에게 40%포인트 차로 이긴 주입니다. 그곳에서 대통령이 미는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반대표를 던졌던 여성 상원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공화당으로 갔고요. 지금 47대 51인데 100명이잖아요. 연방 상원 의원이 2명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원 내서 플로리다주가 지금 손개표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이 좀 앞서가고 있어요. 현 민주당 의원에 비해서 공화당 그 주지사죠. 후보가 도전자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미시시피가 이제 얼마 있으면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36석을 추가를 해서 231대 공화당 198이고 6석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주 39지구 영킴 공화당 후보가 출마한 이 지구가 어제로서 거의 지금 민주당 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20표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가 이겼습니다. 그 밖에는 뉴저지를 포함해서 4개 주는 공화당 쪽으로 갈 것 같고 캘리포니아 39지구를 포함해서 2개는 민주당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아마 민주당이 적어도 233석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화당이 200석 조금 넘기겠군요. 주지사의 경우는 50개 주에서 이제 23대 25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7석을 더 찾아와서 플러스가 돼서 23석, 공화당이 25석이니까 주지사가 그렇게 25명, 23명이니까 인구로 보면은요. 민주당이 말도 못하게 공화당이 주지사가 관리하는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시가 많으니까요.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는. 그리고 이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자리를 지켰고 다수당을 또 의석까지 추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도 봐야지 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테드 크루즈라는 테드 거짓말장의 테드하고 예비선거할 때는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별명을 붙였지만 이번에 그 텍사스에서 이 사람이 티파리의 지지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었거든요. 연방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가 그가 좀 위험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는 그 테드를 위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애리조나의 아주 애리조나가 워낙에 공화당주이기 때문에요. 테드 크루즈와
겨뤘었던 민주당의 그 후보는 정말로 젊은 후보가 돈을 너무너무 많이 모으고 아마 이번에 떨어졌어도 차세대 민주당 그 스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그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 매체나 저널리스트들은 대통령이 눈에 가시를 뺐다. 그리고 더군다나 좀 그런 부분은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뭐 베트남전에서 뭐 팔도 다치고 어디도 다치고 해서 평생을 팔을 쓰지 못했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숨지자 좋아했었던 저널리스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애리조나에서 또 한 사람이 제프 레이크라고 존 맥케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바른 말도 좀 하고 제프 레이크 같은 경우는 보수의 양심이라는 책도 쓰고 이 사람은 참 안 됐어요. 제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결국은 그 선거에 뻔히 질 것 같으니까 나가지 않았는데 제프 레이크는 보수의 양심이라는 책을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비난받고 민주당에서도 비난받아요. 보수의 양심이라는 책을 쓰고 이리저리 해보려고 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줄 알았는데 투표한 것 보니까 뭐 84%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해주지 않았는가. 나중에도 안 할 듯 하더니 연방 대법관도 투표를 하고 말지 않았느냐. 이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젊고 또 조금 분위기 있다가 다시 정치를 하고 싶으면 뭐 이런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 레이크 자리에 민주당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있죠. 그 자리에 민주당이 들어가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영킴 후보를 포함해서 그래도 영킴 후보가 가장 늦게까지 또 그 표는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표 차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직 의원들이 데나 뭐 로라 바커라든가 또 미미 월터스 이런 그 주변 이웃 그 카운티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현직 의원들이 먼저 나가 떨어졌어요. 민주당 도전자들에게. 뭐 정치인도 아니고 하는 뭐 그런 도전자들에게요. 그리고 영킴이 지금 3020표 지고 있는데 아마 몇 시간 있으면 또 발표가 나오고요. 내일도 나올 테고 표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킴 후보는 좀 민망하게도 14일부터 16일까지 이때 이제 그 점점 표가 줄어들고 있었을 때였어요. 신입생이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하듯이 의회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했고 그 같은 그 라이벌인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는 너무 이 표 차이가 아주 그 예민하니까 지역구에서 지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고 영김 후보는 가서 당선자들과 다 그 당선자인 것처럼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조금 민망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영김 후보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선거 개표하고 나서 다음날 3,877표 차이로 당선 그 확정된 것처럼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만 아직 확정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뭐 유명한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전부 당선자 그 앤디 김이 나온 뒤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이 뭐 흐르고 나서도 영킴이 당선자라고 많이 보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선거를 잘 봐야지 되는 거죠. 예상을 하는 것은 참 허망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했었던 사람이 나만이 예상을 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예상은 사실 부질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본인이 당선될 것을 확신을 했겠어요. 경제와 마찬가지로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말을 맞게 했었지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딱 그 개표수가 나와 있을 때 그 표를 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디어나 저널리스트들이 판을 읽어야 되는 게 좀 의무죠. 왜냐하면 그날 당시에 영킴 그 후보가 3,877표를 이기기는 했지만 아직 잠정투표, 임시투표나 우편투표가 개표하기 전이고 임시투표나 우편투표가 몇 표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 이후로 지금 5만 표 이상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남아있겠죠. 어느 정도인지 또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3,877표 앞서가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라는 저의 보도가 맞은 거죠.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이게 잘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희망을 잃게 되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선거라는 것이 끝까지 가야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투표수를 보면은 거의가 이제 민주당이나 젊은 사람들의 표가 아직 개표가 안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볼 때는 지금 영김 후보가 다음 주 초쯤에 차라리 패배 시인을 하는 게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기에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패배를 시인을 하면은 이게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만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증거 없이 얘기를 할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선거관리국에서도 그건 증거가 없는 말이 되지 않는 말이다라고 하고 뭐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디어에서도 영킴 후보가 아직까지 전국적인 정치인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 전부터 저 사람은 조직의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믿지 않고 들어가거나 본인이 이길 때는 맞다고 하다가 본인이 지니까 틀리다고 하네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김창준 의원이 왜 그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부분도 또 교훈이 되는데 김창준 그 당시 연방하원의원 공화당이었어요. 그 김창준 의원이 그때는 뭐 한인보다는 중국계의 많은 지원을 그쪽 지역에서 다이아몬드 바에서 받아서 당선이 됐었는데 이제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것이 마구 드러난 겁니다. 드러났는데 사실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초선 때 일어나고 뭐 했었던 일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의도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김창준 의원이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전통이 있는 신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증거로 얘기를 했고 김창준 의원은 증거 없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 일 없다 하고 정말 바득바득 우기다가 이 증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공격에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만 연방 하원 의원 자리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도 방송을 했었고 지금도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민주당의 로버트 안 후보가 역시 연방 하원 의원 선거였어요. 지미 고메즈라는 주 의원을 했던 이 라티노와 민주당의 대결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특별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그때 아마 1,000표 뭐 그 전후로 해서 아마 로버트 안 후보가 졌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개표를 다 해보니까 지미 고메스가 8,000표 이상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직접 타운이 연관되는 것.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그때 이미 경험이 있었고 하니까 미디어들도 충분히 그렇게 보도를 했었어야지 됐고 영킴 후보가 앞서가지만 아직 당선 확정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고 또 영킴 후보도 지난번에 그렇게 졌다고 해서 로버트 안 후보가 지미 고메스 후보에게 부정선거라고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킴 후보가 만약에 지금 워싱턴에서 돌아왔겠죠. 다음 주에도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좀 더 민망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고요. 패배를 시인을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갔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영킴 후보도
그쪽 지역, 그렇게 강한 이 공화당 지역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이민, 세금, 인종차별, 또 힐러리 클린턴도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뭐 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글쎄요, 일종의 어느 정도 이번에 특히 캘리포니아주라는 진보적인 그 주에서 출마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이펙트, 그런 조금 나쁜 이펙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 선거는 그렇게 돼 있고,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2년 내내 여러 가지 그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할 테고, 특히 하원의 그 외교관계위원회가 그 엘리어트 앵겔 의원이거든요. 이 사람은 또 특히 북한 문제 같은 것을 많이 들여다보고, 정보위원회도 미국은 그 전체적으로 하원과 상원이 다수당이 되면 소위원회를 전부 그 당 소속 의원이 가지니까, 그 버뱅크, 글렌데일 등등이 지역구인 아담 셰프 의원이 정보위원회에 또 의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 같은 것 조사를 지금의 공화당보다는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사이에 경제가 좋아진다면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보다 그다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림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를 의식을 해서 이 세금 감면 같은 것 많이 내려놨고, 그리고 즉시 그 해야지 될 이런 일들도 처리를 했고, 규제 같은 것도 많이 없애서 심지어는 그 민주당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없앤 것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실망이나 이 견제를 해야지 공화당 의원들이 너무 엎드려절을 하고 있어 하는 그 마음이 강하니까 결국은 민주당 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쩌면 앞으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을 겪게 될지, 또 그 재선이 현재로서는 중간선거 전보다 어려워졌으니까 세계 각 나라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적응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나가려는 부분은 이제 장치들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마련을 했고요. 이제는 분위기 봐가면서 내년 뭐 1, 2, 3월 이 정도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딱 그 손을 잡고, 요즘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 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반대하는 젊은 의원들도 많습니다만 무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낸시 펠로시 의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그 후원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본인의 당인 공화당을 버리고 민주당과 뭐 여러 가지가 맞으면 같이 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공화당에게는 굉장히 힘든 2년이 될 테고, 그 사이에서 한국 분들에게는 오히려 또 한인 언론도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영킴 후보에게 가까이 다가갔거든요. 왜냐면 이상하게는 아니네요. 영킴 후보가 에드 로이스 그 연방 그 하원 그 외교위원장 오래 지낸 그 지역에서 출마를 했고, 에드 로이스의 보좌관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과 I don't know how many times 영킴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고, 또 한국 기자들과도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앤디 김이라는 이 당선자는 36살밖에 되지 않았고 민주당이고, 본인이 캘리포니아주의 캘리포니아 인스티튜션 그 소속의 딥 스프링 칼리지라고요. 농업대학이에요. 학생도 많지도 않아요. 뭐 한 학년에 몇십 명도 안 돼요. 10명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그런 곳에서 농업을 공부하고, 이제 당연히 뭐 다 그 학교에서 사립학교인데 다 그 학자금 같은 것은 주고요. 그렇게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런 학교를 갔겠죠. 그리고 나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로 가서 정치학을 공부를 하고 어떤 뭐 국제개발국 같은 곳에서 인턴을 하고 아주 차곡차곡 밟아간 겁니다. 로즈 장학금을 받아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또 이제 그 국제관계 박사를 받고, 본인이 이제 미국에 왔는데, 그때가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자신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이라크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내가 서비스, 퍼블릭 서비스, 공공 그 일을 해야지 되겠구나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다, 이라크다 이런 데를 민간인으로서 이제 그쪽에 그 군 사령관에 대해서 자문도 했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요 약간이었어요. 그리고는 국방부에서도 일하고 민간으로 그러다가 오바마 시절에 백악관에서도 일을 하게 됐죠. 국가안보 그 자문으로요. 특히 이제 중동 그리고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아이를 오바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사진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소아마비셨고 고아원에서 자라시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사이언티스트세요. 암과 알츠하이머 앓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것을 연구를 하셨고 어머니도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미국에서 간호사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돈도 잘 버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간호사로서 일을 하셨고 해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그 공립대학이 아니라 공립학교를 쭉 보내는데 학군 좋은 곳에서 살면서 아직도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니던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 앤디 김 당선자가 2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와이프도 동양계예요. 예, 살고 있는데 본인이 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트가 따뜻하고 그렇다고 그다지 극단적이지도 않고 또 중동 자문이었지만 무기 군사위원회에 소속되고 싶어서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라크로 군사령관들과 함께 다니면서 군사령관들에게 자문을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 앤디 김 당선자가 앞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오랜 동안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시던지 상관없이 앤디 김 뉴저지주가 지역구인 3지구입니다. 아마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소수인종들도 앤디 김 후보를 많이 후원했지만 한인들 별로 살지 않는 그런 곳이 지역구예요. 그래서 지켜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했었던 뉴스가 CNN 기자가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이제 질문 오래 하고 서로 그 말을 주고받고 대통령은 항상 무례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흑인 여자 기자들에게는 너 머리가 나빠. 질문이 하는 게 왜 그래. 그런데 그 흑인 기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백인 기자들에겐 별로 그렇진 않아요. CNN의 이 짐 에코스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쿠바계거든요. 짐 에코스타는 트럼프, 오바마, 또 레이건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던졌던 사람이고 대통령이 굉장히 기자들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다 무리하게 하니까 해고도 트위터로 하니까 장관 해고도 그러니까 기자들도 조금 대통령의 페이스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예의만 차리고 무례한 대통령에게 아주 최고의 존중을 보이면서 대통령이 질문 듣기 싫어하는 그런 질문을 듣고 싹 빠져나갈 때 추가 질문을 저돌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기자가 바로 이 짐 에코스타였던 거죠. 이 짐 에코스타를 출입증을 뺏어버렸잖아요. 백악관 출입증을. 여자 인턴이 마이크 이렇게 뺏으려고 할 때 안 뺏기려고 손을 댔다고 손 안 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몸을 반대쪽으로 기울이려고 하다가 팔이 꼬이기는 했어요. 백악관에서 아무리 비디오를 편집이니까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비디오를 올렸다 하더라도 그 비디오에도 손을 잡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손을 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비디오를 안 본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말로만 듣고 하는 걸 거예요. 백악관에서 스피드가 조절된 거기에서도 이 기자가 손을 잡질 않았어요. 오히려 인턴의 손이 이 사람이 마이크를 쥐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가락 일부에 닿다면 모를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백악관에서 증명을 했어요.
그 손을 댔기 때문에 여자 인턴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기자증을 박탈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무례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의 연방 판사가 임시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부당하다. 백악관이 잘못했다 해서 출입증 내주라고 해서 금방 에코스타가 그래요. 그럽시다. 일하러 갑시다 하고 이제 출입증을 받았어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백악관과 언론과의 관계 앞으로도 적어도 2년은 남았으니까요. 참 점잖지 않은 거죠. 이 디너 파티를 가더라도 이 점잖은 매너를 어느 정도는 지켜야지 즐겁잖아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이 룰을 어기면 이때의 룰을 어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짐 에코스타라고 얘기하겠지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전부요. 대통령에게 질문 하나만 할 수 있는데 계속 추가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답을 안 하니까. 그리고 기자라는 그 근성 자체가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답하기 싫어하는 질문을 하니까. 또 대통령은 방송인 출신이라서 답하기 싫어하는 질문을 엉뚱한 말로 계속 길게 막 얘기를 해요. 그 답변을 안 하고. 그럼 기자들이 아니 그게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말하려고 하면 무례하다고. 나 지금 말하고 있는 중 아니냐고. I'm talk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몇 가지 하나만 하지 않고 그 몇 가지라기보다 본인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받아요. 물론 이번에 짐 에코스타 같은 경우는 이 캐러반에서 러시아 질문으로 넘어갔지만요. 글쎄요. 약간의 무례함이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짐 에코스타의 경우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대통령이 룰을 어기면서 당신 페이크 뉴스야. 국민의 적이야. 말하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계속 얌전히 네, 저희 국민의 적입니다. 네, 국민의 적이죠. 이렇게만 하면은요. 이것은 점점 대통령의 무례함이 심해지고 아무런 기자회견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 우드워드 같은 사람이 뭐 기자들도 더한 증거로 얘기를 해라. 밥 우드워드가 요즘 그 현장에 그 현장에 가서 본인이 질문하는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느 정도는 한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잘해야지 되는데 시작이 대통령도 이 시빌리티를 그 공손함, 문명적인 이런 것을 지켜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시적인 판결이나마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인데도 이건 틀렸다 하고 이제 줬잖아요. 세라 허커비도 그래요. 세라 허커비도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면 막 답변 안 하고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인상 팍팍 쓰고 그러거든요. 아주 터프한 여자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주 하고 뭐 이유는 아니지만 이름이지만 손가락 딱 이렇게 가리키면서 쳐다도 안 봐요. 눈도 안 마주치고 밑에 자신은 다른 거 이렇게 보고 넘기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때는 또 이제 기자가 좀 따끔한 말하면 난 당신 카메라 더 많이 받으려고 지금 수 쓰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문장도 내가 말하는 걸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이게 지금 세라 허커비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어느 정도는 무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백악관 브리핑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은 이 백악관에서 핫한 게 좋아요. 대통령하고나 아니면 그 백악관의 누구죠? 그 대변인이나 서로 미국이 그 말싸움하는 나라인데요. 뭐 민주주의가 결국은 말싸움이잖아요.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고 미디어가 대통령에게 괴로운 질문을 한다는 것을 대통령도 인정을 해야지 됩니다. 본인이 CEO로 있었을 때는 다 네네 했지만 미국 기자들은 그 오바마 때도 같이 무슨 발 딱 닦고 오고 이 테이블에 발 올려놓고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동등하다는 것이죠. 무리한 게 아니라 당신과 나는 동등합니다. 그런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미디어가 하는 것이
국민의 적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알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 사실은 소란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 유세에서 페이크 뉴스라는 것을 넘어서 인간 쓰레기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 인간 쓰레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팍스의 일부 진행자들도 또 대통령 말 따라서 뭐 인간 쓰레기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아주 험하게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조금 더가 아니라 less 알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그때마다 받습니다. 미국의 그 훌륭한 신문의 훌륭한 기자들이 인간 쓰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통령들이 다 기자들의 질문에 좌절을 해왔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때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막 모욕 주고 하지만 그 당시는요, 팍스 기자들이 이 블랙인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굉장히 무리하게 굴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뭐 스타일이 무리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해보려고, 또 대답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그 무능력하다라는 소리도 듣는 거고요. 성의껏 대답을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굉장히 그 무리한 팍스.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떡하나, 팍스를 정말 출입을 금지시켜야지 돼, 시도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때 많은 그 리버럴 기자들이 그거는 아니다. 아무리 팍스가, 우리가 보더라도 팍스는 너무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팍스를 뭐 일단 그 한두 번 뭐 정지시키고 이거는 아니다 해서 오바마는 시도조차도 못 해봤죠, 결국은.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출입증을 빼앗아 버린 거고요. 그리고 출입증을 또 빼앗으니까 팍스도 예전에 그 보호를 해줬었잖아요, 이 리버럴들이. 그러니까 팍스도 이번에는 리버럴, 우리도 CNN 편이다 하고 성명을 발표를 했고, 다른 데서 먼저 했다면 거봐라 다 끼리끼리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팍스가 먼저 CNN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밖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폴리티코, USA 투데이, 뭐 기자협회, 뭐 거의 모든 언론, 이름도 듣지 못한 이상한 우파 미디어 하나 빼놓고는 주요한 언론들은 다 또 이 CNN을 지지를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조금 더 좀 예의스럽게, 예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백악관은 내 집이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집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나 지금 그 법무부가 얘기하는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집이니까 거기서 누구를 쫓겨내던 그 집주인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의 집이 아닙니다. 화이트하우스잖아요. 피플스 하우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내지 8년 머물고 가겠지만, 오바마도 8년 머물었고 부시도 뭐 클린턴도 그렇게 머물렀지만, 그러나 이 피플스 하우스이기 때문에 피플스 하우스에 드나드는 기자들은 몇십 년 드나든 기자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머리가 나쁘다느니, 왜 그런 질문을 하느니, 인종차별적인 질문이라느니, 인종차별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말 모욕을 받은 여자 흑인 백악관 출입 기자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오래, 수십 년 더 백악관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나는데, 눈썹이 짙고 아주 굵어서 특징이 있는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영화 같은 데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샘 도널슨이 굉장히 ABC 앵커도 했었고요. 굉장히 그 대통령들로서는 힘들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헬렌 토마스, 기억하세요? 2013년도에 숨지신 100세도 넘으셨죠? 그분이?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UPI의 기자였고, 케네디 때부터 쭉 2013년 때까지 정말로 대통령에게 따갑게 질문했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자들이 다 존중하고요. 대통령들도 존중을 하고, 어려운 얘기를 막 질문받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도. 더군다나 이 헬렌 토마스 기자가 아버지가 레바논계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질문을 많이 했고, 이번에 그 지미 에코스타도 아버지가 쿠바 난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에게 무조건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질문을 누구보다도 따갑게 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아무튼
지금 그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공화당이에요. 데이비 브룩스 씨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어떤 이 제도라는 것을 지키는 그 제도의 파워가 아니라 트럼프 개인의 퍼스널 파워인 것처럼 보인다. 그 백악관이. 그래서 백악관이나 행정부의 사람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충성하려고 일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 말이 곧 법이다. 나를 따라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그 위험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CNN의 이 케이스는 어떻게 판결을 날지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통령이, 저 처음이에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것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내가 갔었어야지 됐다. 이번 주 원래 일요일이 그 참전 용사의 날, 베테런스 데이인데 그 베테런스 데이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이 베테런스 데이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에 프랑스에서 100주년 1차 대전 끝난 그 기념식에 여러 행사에 가서 뭐 일부 뭐 묘지도 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미 해병대원 2,000명 이상이 숨진 예정이 됐었던 미국에서 프랑스로 갈 때부터 그곳에 군인들에게 뭐 참배하러 가려고 했다가 비 온다고 안 갔잖아요. 대신 비서실장을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제 딱 그 경호팀을 언더 더 버스로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내가 비가 와서 뭐 자동차 타고 가자고 그랬더니 경호원이 안 된다고 해서 못 갔다. 경호원만 탓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대통령, 총리들은 다 각자 갔습니다. 캐나다,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 다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부통령도 안 가고 대통령도 안 가고 그렇게 군인들을 위한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알링턴 국립묘지도 그 국군의 날 말하자면 안 갔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가 되니까 어제 그 박스의 크리스 월러스 앵커와 인터뷰에서 왜 안 갔냐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 거기 갔었어야지 됐는데 너무너무 바빴다. 너무너무 바빴다. 내가 뭐 국제 전화를 하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통령 스케줄 보면 아침 10시 30분 이후에 하나의 스케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나마 대통령이 내가 갔었어야지 되는데 못 갔다. 이것은 유감을 표시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거짓말이 드러나더라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갔었어야 됐는데 이게 아마 군인들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군인들이 굉장히 프랑스 파리에서 그 묘지에 안 가고, 아니 국군의 날 국립묘지를 안 가? 백악관에서 2마일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날 비도 안 왔는데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저도 방송할 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군인은 다 군인 표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나마 유감이라도 표시한 것이 처음이다라고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놀랐고요. 그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그 이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뭐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고 하니까 또 잘 알잖아요. 그 민족주의라는 게,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셔널리즘으로 인해서 로마의 흥망, 뭐 그 히틀러의 흥망, 뭐 나폴레옹의 흥망,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됐고 우리 민족이 최고다 하는 뭐 이런 것이요. 유대인 학살도 그로 일어난 것이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민족주의자다, I am a nationalist라고 텍사스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얘기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미국은 그 단일 민족이 아니니까 민족이라고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여기에 white nationalist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블랙들만 가리켜서 머리가 나빠 뭐 질문을 그따위로 해 하고 하는 것이, Y세계는 그렇게 안 하니까 white 민족주의가 퍼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고 그 앞에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의 배신 행위인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가 와서 파리에서 그 미군 묘지, 아주 그 유명한 그 전투에서 숨진 그런 그 군인들이 묻혀 있는 묘지잖아요. 안 가자
윈스턴 처칠이 영국에서 왜 유명해졌어요? 등등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문제 등등 해서 그 처칠 수상이 됐는데 처칠 수상의 손주가 지금 영국 의회에 있거든요.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이 사람이 니콜라스 소메스 의원이 얘기하기를 그 묘지에 묻힌 그 미군들은 딱 그 앞에 적의 얼굴을 대고 적에게 얼굴을 대고 숨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말 연민의 정을 느껴야지 될 정도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숨진 적의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숨진 병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날씨조차도 못 견디는 사람이다. 그는 훌륭한 나라를 이끌기에 아니요 훌륭한 나라를 대표하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처치 그 손주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감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바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숨졌죠. 지금까지 컬럼바인 하이스쿨 총격 사건 이후에 숨진 사람들 이름을 쭉 그 일면에 적었어요. 다 못 적었습니다. 결국 뭐 사진 한 장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만큼 새로 116대 미국 의회에서는 총기 규제에 관한 얘기도 적어도 하원에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산불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71명이 숨졌고 많은 구조물이 뭐 1000채 이상이 부서졌고 일주일이 됐는데도 50% 정도밖에 진압하지 못했고 불길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가주의 하늘이 중국과 인도의 하늘처럼 스모그 낀 것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가주인데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약간 그 어느 쪽인가요? 제가 서쪽인가요? 예, 약간 서남 쪽에 있는데도 회사는 뭐 미드타운이고요. 그런데 기침이 자꾸 나오던데요, 요즘에. 목이 좀 갑해지고 제가 좀 목이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그 말리부 쪽에서 산타모니카 쪽 벤츄라 그쪽에서도 또 산불이 있어서 또 대통령이 그쪽도 순시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머클리라든가 스탠포드가 북가주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행사 다 취소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진은 제리 브라운과 케빈 뉴섬은 뭐 기후 변화에 있어서나 총기에 있어서나 모든 이민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 반대적인 극과 극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충분히 어른이잖아요. 다 대통령 아주 그 반갑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고 했었던 제리 브라운도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또 트윗을 좀 다정다감하게 하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캘리포니아주 산불 난 것이 캘리포니아주가 환경 보호를 하니까 벌목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막 나무도 막 잘라서 팔고 석탄도 다 캐고 오일도 빨리빨리 캐서 팔고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안 맞으니까 다 저렇게 살림 정책을 잘못해서 불이 났지라고 얘기했다가 또 사람들이 굉장히 화나고 하니까 그리고도 또 그런데 왜 연방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야지 돼 하고 위협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오기까지 했으니까 연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할 것 같고요. 지금 석탄 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여러 가지 자원이 많지만 안 쓰는 것이 있고 하잖아요. 우라늄 원을 그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스캔들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석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매체에서 이제 그 우라늄 원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이 우라늄 원이 오바마 시대에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 있었을 때 여러 회사에 민간 회사를 정부가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민간 회사에서 이제 소유권이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하면서 결국은 그 러시아인에게 그 우라늄 원 그 이제 이름도 막 바뀌고 그랬어요. 그 회사의 소유권이 넘어갔고 20%가 이제 그곳이 미국 우라늄의 20%를 그 관장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로 우라늄이 다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도들을 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와 저널리스트들이 모르고 한다면 알면 좋겠고 아니면 참 그렇죠. 미국은요 그 자체를 그 우라늄 원 회사를 그렇게 그 소유하고 관리를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
미국 바깥으로 미국 우라늄 못 나갑니다. 기본인 거예요, 이게. 그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와 리셋을 하기도 하면서, 왜냐면 핵 협상을 해야 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핵 협상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핵전쟁 또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핵무기 경쟁. 그런데 이제 미국과 그 당시에 북한이 이 핵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시 대통령은 좀 그 순수하고 순진한 면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오바마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보다 훨씬 현실적인 정치인이죠. 오바마가 또 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코드가 맞을 리가 없어요. 부시도 마찬가지로 부시는 그 눈빛만 보면 싫었다고 하잖아요.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바마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핵 감축 이런 문제 때문에 리셋 버튼을 눌러야지 된다. 그 리셋 버튼 누르는 과정에서 우라늄 원 회사 이름 몇 번 바뀌고 사람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인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20% 관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의 우라늄은 요만큼도 미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열 몇 개 되는 모든 그것을 오케이를 해줘야지 되는 기관에서 다 만장일치로 오케이를 해줬고, 그런 기관에서 만장일치로 오케이를 해주면 대통령이 그걸 오케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니까 누군가가 다루지를 않는 겁니다. 다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음모론을 주장을 하고, 또 뭔가 이제 어두움, 분노 이런 매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은 언론에서 안 다룬다는 거 이미 다 다뤘어요. 다 다루고 진도 끝났고요. 빵빵빵 끝났거든요. 이것은 가장 잘 다룬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팍스 뉴스의 셰프 스미스예요. 셰프 스미스가 한 5분에 걸쳐서 제가 언젠가는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들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비디오 클립을 킵하고 있는데, 이 우라늄 원이 왜 지금 음모론자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흠모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아닌지를 5분 안에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 벌목, 나무, 뭐 석탄 에너지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니니까 우라늄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캔들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려 놓습니다. 네, 그리고는 CIA 문제. 이게 이제 CIA가 이 자말 카쇼기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이 사람 숨진 것을 직접 이 빈 살렌의 모하메드 빈 살만이 지시를 했다. MBS가 지시를 했다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참고를 해서 터키에서 준 그런 비디오 오디오도 다 참고를 했고요.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카쇼기의 동생이, 카쇼기가 85년생이죠. 아니, 카쇼기가 아니라 모하메드 빈 살만이 85년생이죠. 빈 살만의 동생이 다 왕자인 거예요. 아버지 같아요. 어머니도 같고. 이 사우디나 미국에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같은 거 아닌가? 중요한 때에 같습니다. 뭐 북한도 그렇지만. 모하메드 빈 살만의 동생이 지금 미국 대사거든요. 사우디 미국 대사예요. 이름이 카리드 빈 살만이거든요. 카리드 빈 살만이 88년이고 모하메드 빈 살만이 85년생이죠. 네, 그래 33살 맞죠? 그런데 형에게 전화를 받은 겁니다. 직접 MBS가 직접 동생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해서 서류 새로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 서류 그것을 안전하니까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가서 받으라고 네가 직접 전화를 해라 해서 이 지금 왕세자의 동생인 미국 대사가 카쇼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가서 안전하다 서류 받아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미국 대사 지금 왕세자의 동생이 거기서 그런 살해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가장 끝까지 보도를 하죠. 물론 중간에 확 튀어오른 보도는 뉴욕타임즈가 했어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끝까지 할 겁니다. 이건. 왜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였으니까. 숨진 자말 카쇼기가 손가락 하나하나씩 머리도 잘려나가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산으로 다 없애버렸다고 하고 녹여버렸다고 하고 그런 겁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그 대사도 뭐 그와 뭐 텍스트를 한 것도 몇 개월 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who knows? 지금 이제 조사는 이어지고 있고요. 사우디는 그 사이에 뭐 처음에는 뭐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싸움이 붙어서 그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과잉 충성하느라고 누군가가 그를 살해했다고 했다가 결국은 뭐 사우디가 말하자면 과잉 충성을 했었다는 사람 사우디에서부터 15명을 보냈잖아요. 터키 이스탄불 대사관으로 그 사람들 뭐 가운데 관련자 가운데 5명을 사형시킨다고 하고 그러니까 충성도요. 영혼을 바칠 만한 곳에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충성하다 내 목숨 날아갑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죠. 뭐 사람을 죽여라 하는 것에 충성하는 것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악한 의미 이외에는. 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금 대통령도 뭐 CIA 얘기 좀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빈 살맨 지금 왕세자가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직접 그 살해를 지시했다는 왕세자가 이 대통령의 사위와 아주 그 친하다는 것이죠. 대통령도 그에게 무기를 팔기 위해서 그와의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선 지금 17명 사우디아라비아 개인에게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죠.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 하나는 뭐 뉴욕타임스 전략문제연구소의 발표와 북한의 새로운 테스트 또 미팅 연기된 뭐 이 정도인데 이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대해서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매체나 저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이 뉴욕타임스가 지금 그 북한이 대단한 기만을 하고 있다라고 전략문제연구소의 위성 그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전략문제연구소도는 미신고 이 말을 문제 삼았고 뉴욕타임스는 기만이다 했는데 전략문제연구소에서 이 기만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요. 전략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교수가 아니라 빅터 차 교수보다도 더 그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조셉 버뮤데즈 교수가 아니라 이 전문가가 이 포린 팔러스와 인터뷰도 했고요. 이게 대단한 기만이다. 우리가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위성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 위성조차도 3월 달 거라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게 왜 효력이 없습니까? 3월 달 거든 5월 달 거든 6월 달 거든 11월 달 거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일반인들이 몰랐던 곳에 또 서울에서 뭐 85km밖에 안 된 곳에도 이 기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탄도미사일 기지. 그런데 발표되지 않았고 뭐 북한에서 알릴 이유는 없지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히든 베이스라는 뉴욕타임스의 표현이 꼭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숨겨진 히든 베이스 그 표현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미신고라는 부분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 히든 베이스냐 미신고냐 뭐 언디클레어드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새로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기 테스트까지 했다는 것. 물론 미국이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일부 여기도 파손하고 파기하고 했는데 미국이 안 하니까 그런다고 미국에서는 또 아니 왜 군사훈련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세계 무대에 김정은을 내놓고 했는데 그게 왜 아무것도 안 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국제전략연구소의 전문가나 아니면 이제 제3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래서 일반인들이 북한의 핵 시설이나 연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으면 지금도 알고 있다. 알게 됐으면 그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렛대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도 일반인들도 알고 더 아우성이다. 그러니까 이걸 더 조금 더 확대해서 뭐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면서 갖고 논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얘기했군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무슨 바보냐. 나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국민은 모르고 있었고 일반인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하나의 전제를 제가 오늘 탁 터놓고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어머 그거 우리 얘긴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게 나중에 또 사이가 나빠질 때 무기가 될 수가 있죠. 남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도 미국에도 다 예민한 겁니다. 만약에 북한 뭐 핵 포기 안 해도 돼. 우리 건데 왜 포기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that's okay. 그러나 지금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다. 그 말을 믿어라가 지금 북한과 협상을 하고 미국이 더 많이 협조를 해야지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은 핵을 분명히 포기를 한다. 분명히 포기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믿는다면은 지금 북한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의 협상에 있어서 이젠 일반인들이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알잖아요. 생존 무기인데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리스트까지도 더 많이 확인을 하고 미국에도 이러한 것을 다 더 많이 포기를 한다고 하니까 너희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된다 하면서 얼렁뚱땅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뉴욕타임즈는 외교 협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교 협상이 안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가 누구보다도 외교적으로 핵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잔혹한 독재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잔혹한 독재자지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신을 포지셔닝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말려 들어가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아주 복잡한 핵 포기를 그것을 제대로 그 과정을 제대로 해서 성공하게 해라. 성공 안 해서 나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화나면 몰라 이제 몰라 어떻게 해버려. 이걸 원하세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리스트 안 줘도 좋다. 뭐 얘기 안 해도 좋다. 그냥 무조건 정상회담 하자. 이거잖아요.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가를 위해서 핵 문제를 접근하고 있느냐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그 유리함을 차지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느냐. 미국에선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접근해라라고 하죠.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또 전문가들이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무조건 그냥 모르는 건 모르게 하고 슬렁슬렁 넘어가고 빨리 하는 게 수야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다 드러나거든요. 드러나서 트럼프 대통령 잘못 욱하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이 살살 차근차근 잘하자 이런 선의예요. 정말 good faith 선의에서 그 보도를 하는 거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하는 거 더 원하지 않아요. 뉴욕타임즈는 그런 뜻에서 하는 보도니까 제발 좀 가짜뉴스 아닌 것 같고 가짜뉴스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이 사람 말을 그냥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을 그냥 들어야지 되신다 할 때도 무조건 가짜뉴스라는 것을 입에 달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중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짜뉴스 소리에 현혹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새로운 뭔가 무기를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 얘기도 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보여주니까 이것은 여전히 미국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다 해서 저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안심이 되고요.
미팅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봐도 국내적으로 별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플러스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는 제가 불과 1분 전에 그 드린 말씀을 약간 수정하는 그 얘기가 됩니다만은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는 국내적인 게 잘 안 되면 국제적인 것에서, 국제적인 게 잘 안 되면 국내적인 것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인기를 만회하고 또 시선을 돌리고 이런 것을 하죠.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그 아주 능숙한 정치인인데, 그런데 약간의 그런 움직임은 있어도 결정적인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 하고 하는 게 참 정치인이죠. 자, 여기까지 할까요? 이 얘기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헤드라인만 하고 못 전해드린 뉴스가 있었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한 남성이 뇌종양이 발견됐는데 수술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폴 우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 있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하기 하루 전에 이제 그 뭔가를 뭐 여러 가지를 보고 하고 해야지 되니까 그 의사를 만났는데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학적인 미스터리다라고 얘기하는데 몇 개월 전이었답니다. 이 세크라멘토 인근에 사는 분인데요. 갑자기 막 숨쉬기가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해서 의사에게 갔더니 신경외과 의사에게 가보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뇌출혈이 아닌가 싶어서 해서 이제 방사선 의사가 종양을 발견을 한 거죠. 종양을 발견했으니까 빨리 제거해야지 하고 수술 스케줄을 잡고 의사를 보러 갔는데 바로 UC 샌프란시스코 아마 그 병원 다니셨나 봐요. 뇌종양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진들이 기적이다. 스페셜리스트도 치료도 안 했는데 사라지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 주치의의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E인데 YEE 쓰는 것 보니까 중국계인 것 같아요. 제가 얼굴 봤는데 자세히 구분이 안 돼요. 이분은 리차드 E. 중국계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이분은요, 남자분인데 교회에 가서 저를 후원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아마 뭐 아주 그 교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을 인사를 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뭐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 될지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이 될지 해외에서 보는 한국이 될지 전해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이었습니다.